2005년 9월 15일 목요일 아침 8시 40분 서울 송파구의 한 내과의원에 도착한 정은서 원장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9월 중순의 서울은 아침부터 습한 기온이 감돌았고 병원 입구 유리문에는 아직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진료 시작까지는 아직 1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흰 가운을 입고 진료실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빨간 펜으로 빼곡히 표시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컴퓨터 모니터에는 복잡한 숫자들이 가득한 엑셀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작은 불빛이 됩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라진 진실을 조용히 기록하는 곳. 그날 남겨진 기록입니다. 8시 43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간호사 박민정 씨의 증언에 따르면 정 원장은 소화기를 든 순간부터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차분했던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왼손으로는 책상 모서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통화는 정확히 3분 12초 동안 이어졌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녀는 잠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다가 책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갈색 대봉투였고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운을 벗어 의자에 걸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9시 30분 첫 환자는 30분 미뤄주세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진료실 책상 위에는 펼쳐진 의료 차트와 함께 그녀의 지갑과 휴대전화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주차장의 흰색 차량 열쇠도 접수대 서랍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서류 봉투 하나만을 들고 병원을 나섰고 그 이후 누구도 정은서 원장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병원 입구의 CCTV에는 그녀가 걸어나가는 뒷모습이 찍혔습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스커트를 입은 그녀는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병원을 나섰고 왼쪽 도로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시각은 8시 47분 23초였습니다. 정은서 원장은 41세의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의과대학을 1989년에 졸업하고 같은 대학 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습니다. 1995년 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간 대학병원에서 임상강사로 근무하다가 2000년 3월에 개인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병원 이름은 정은서 내과의원이었고 위치는 송파구의 한 상가 건물 2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바로 보이는 위치였고 주변에는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어 환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뇨와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관리에 뛰어나다는 평판이 있었고 환자들 사이에서는 정 원장님은 검사 결과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는 입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남편 박지훈 씨는 1961년생으로 44세였습니다. 공기업 회계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중견 간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슬하의 중학교 2학년 딸 수연이와 초등학교 4학년 아들 준호를 두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병원에서 차로 15분 거리인 잠실의 중형 아파트에 거주했습니다. 2003년 기준 시세는 약 5억 원 선이었고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정 원장의 하루는 정확한 시계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기상, 7시에 아침 식사, 9시 10분 무렵 병원 도착,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오전 진료, 2시부터 6시까지 오후 진료, 7시에 귀가해서 가족과 저녁 식사. 이 패턴은 개원 이후 5년 동안 거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 6월 중순부터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6월 17일 금요일 정 원장은 오후 진료를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접수 간호사에게는
급한 개인 용무라고만 했지만 실제로는 병원에 남아 혼자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조무사 이정희 씨는 그날 깜빡 잊고 두고 간 물건을 가지러 저녁 7시경 병원에 들렀다가 진료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문틈으로 봤는데 원장님이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뭔가를 열심히 적고 계셨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요. 6월 24일 정 원장은 남편에게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만약 회사에서 회계 장부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 당연히 상부에 보고하고 감사를 요청해야지라고 답하자 그녀는 그런데 그게 상부와 연관되어 있으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남편은 농담인 줄 알고 웃어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심각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다고 회상했습니다. 7월에 들어서면서 변화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정 원장은 점심시간마다 혼자 진료실에 남아 있었고 직원들과의 대화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특히 7월 15일부터는 매일 퇴근 후 한두 시간씩 병원에 더 머물렀습니다. 청소 아주머니 김순자 씨는 그 무렵 정 원장의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자주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보통 때는 쓰레기가 별로 없었는데 그때는 찢은 종이가 가득했어요. 한 번은 조각 하나를 주었는데 빨간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허위, 조작 같은 단어가 보였던 것 같아요. 2005년 8월 10일 정은서 원장의 병원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혈액 분석 장비를 새 모델로 교체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갑작스러웠고 직원들도 이해했습니다. 기존 장비는 구입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8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새 장비가 도착했습니다. 직원 3명이 와서 설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 이태성은 45세의 중년 남성으로 깔끔한 정장 차림의 부드러운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 원장과 직원들에게 직접 장비 사용법을 설명했습니다. 이 장비는 기존 모델보다 30% 빠르고 정확도도 훨씬 높습니다. 특히 당뇨 관련 수치는 오차율이 0.1% 미만입니다. 이태성 대표는 시연을 위해 직접 가져온 혈액 샘플 10개를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깔끔하게 나타났습니다. 정 원장도 만족스러워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8월 18일 오후 간호사 박민정 씨는 당뇨 환자 김모 씨의 혈당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환자는 10년째 당뇨 관리를 받고 있었고 평소 공복 혈당이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장비로 측정한 결과는 156mg/dL, 즉 정상보다 약 30%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검사했는데 또 비슷한 수치가 나왔어요. 원장님께 보고하니 새 장비라 수치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8월 19일 더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평소 정상 수치를 보이던 40대 남성 환자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갑자기 위험 수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90으로 정상 범위를 훨씬 넘었습니다. 환자는 당황했고 정 원장은 재검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정 원장은 그날 밤 혼자 병원에 남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가 병원을 나간 시각은 밤 23시 47분이었습니다. 8월 22일 월요일 정 원장은 이상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표준 대조 샘플이라고 하는 정확한 수치를 알고 있는 혈액 샘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장비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기준 샘플입니다. 첫 번째 테스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당 100이어야 할 표준 샘플이 128로 나타났습니다. 콜레스테롤 150 샘플은
187로 측정되었습니다. 모든 수치가 20에서 30% 높게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8월 23일 밤 22시 30분 병원 앞 CCTV에는 정 원장이 큰 상자를 들고 나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상자는 가로 약 50cm, 세로 40cm 정도로 꽤 묵직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자신의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그 상자 안에는 검사 샘플과 결과지, 그리고 표준 샘플이 들어 있었습니다. 8월 24일 정 원장은 진단검사의학과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동기이사 최연중 교수는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은서가 혈액 샘플 몇 개를 가져와서 검사를 부탁했어요. 자기 병원 장비가 이상한 것 같다면서요. 검사해 보니 샘플 자체는 정상이었는데 은서가 가져온 자기 병원 결과지와는 수치가 완전히 달랐어요. 8월 25일 저녁 정 원장은 남편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여보,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컴퓨터에 검사 결과 비교 폴더를 꼭 확인해줘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에요. 남편이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라도 있어? 라고 묻자 그녀는 웃으며 그냥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요즘 이상한 일이 많아서라고 답했습니다. 8월 31일 정 원장은 이태성 대표를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면담은 5시 30분까지 이어졌습니다. 간호조무사 이정희 씨는 상담실 앞을 지나가다가 정 원장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이에요. 라는 원장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남자 목소리로 진정하세요. 오해입니다라는 말도 들렸고요. 9월 15일 목요일 오전 8시 47분 정은서 원장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는 진료실 책상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직원들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접수대 서랍에는 차 열쇠가, 책상 위에는 지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 원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후 1시가 넘어도 연락이 닿지 않자 직원들은 남편 박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지훈 씨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알고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주변을 수소문하며 아내를 찾아다녔지만 어느 곳에서도 정 원장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9월 16일 오전, 박지훈 씨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성인 실종은 24시간이 지나야 수사 착수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상황의 특이성을 고려해 예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재호 경감은 먼저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정 원장님이 나가시기 전에 특별한 낌새는 없었나요? 간호사 박민정 씨는 그날 아침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얼굴이 창백해진 것, 서류 봉투만 들고 나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말한 것까지. 경찰은 즉시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8시 43분에 걸려온 전화는 이태성 대표의 휴대전화였습니다. 경찰은 당일 이태성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전화드린 건 맞습니다. 장비 점검 일정을 잡으려고요. 정 원장님이 10시에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의 진술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굳이 아침 일찍 전화했는지, 그리고 왜 정 원장이 그 전화를 받고 즉시 병원을 나섰는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병원 주변 CCTV를 수거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8시 47분 병원을 나선 정 원장은 왼쪽 도로 방향으로 걸어갔고 약 50m 떨어진 사거리에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8시 50분부터 9시 10분까지 해당 구간의 영상은 비어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 그 시각 녹화 장치 전원이 일시적으로 꺼진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20분 후 다시 켜졌을 때는 이미 정 원장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이태성 대표의 차량 동선이었습니다. 8시 50분경 그의 검은색 차량이 병원에서 200m 떨어진 도로변에서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태성 대표는 그 시간에는 사무실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9월 19일 지역신문에 첫 기사가 실렸습니다. 송파구 여의사 실종 4일째 경찰 수사 착수. 기사는 작게 실렸지만 의료계에서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 원장과 같이 일했던 대학병원 동료들이 수소문에 나섰고 환자들도 걱정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9월 21일 수색팀은 진료실 뒤편의 작은 창고를 조사하던 중 낡은 서류함 아래에서 찢어진 문서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형사들은 조심스럽게 조각들을 모아 테이프로 붙여 복원했습니다. 문서에는 환자 기록 30% 이상 불일치, 표준 오차 범위 초과, 의도적 수치 상향 조정 같은 문구들이 빼곡했습니다. 특히 한 페이지 하단에는 붉은 펜으로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계약은 유지되지만 사람은 위험해진다. 9월 22일 박지훈 씨는 아내의 컴퓨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검사 결과 비교 폴더를 열자 수십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각 파일에는 날짜별로 검사 결과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은 폴더 안에 또 다른 폴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일을 열려는 순간 시스템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파일이 손상되어 열 수 없습니다. 남편은 이 폴더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디지털 포렌식 복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복원 가능한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심각한 손상으로 일부 데이터만 남아 있었고 대화 중간마다 긴 잡음과 공백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복원된 내용은 수사팀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 원장님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환자들은 수치가 조금 높으면 약을 더 먹을 뿐이에요. 조금이요. 30%가 조금입니까? 정상인을 당뇨 환자로 만들고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미 계약은 끝났고 장비도 설치됐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 장비 철거하세요. 짧은 침묵 뒤 녹음은 삐 소리와 함께 끊겼습니다. 경찰은 이 녹음을 갈등의 시작점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파일. 대화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거칠었습니다. 이미 여러 병원이 우리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다들 만족하고 계시죠? 만족이요. 가짜 결과에 만족한다는 겁니까? 가짜가 아닙니다. 효율이에요. 약간의 수치 조정으로 병원도, 제약회사도, 환자도 모두 이득을 봅니다. 환자는 이득을 안 봐요. 진단이 바뀌고 약이 늘어나고 부작용을 겪습니다. 환자들은 몰라요. 그리고 알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화의 마지막에는 잡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파일. 처음 10초는 잡음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정은서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할 겁니다.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요. 그럼 병원도 끝입니다. 상관없어요. 이건 범죄예요. 가족도 있으시잖아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더는 참을 수 없어요. 내 아이들이 이런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후 30초간의 공백, 그리고 아주 희미한 남성의 목소리. 내일 오전 9시 전으로 전화드리죠. 경찰은 음성 분석을 통해 해당 남성이 이태성 대표와 유사한 음성 특징을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파일의 절반 이상은 복원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대화의 말미에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이후의 내용은 모두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국과수 분석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남았습니다. 대화 상대가 두 사람 이상일 가능성이 있음. 말미에 제3자의 음성이 짧게 감지됨. 이 분석은 수사의 방향을 크게 바꿨습니다. 경찰은 이태성 외에도 또 다른 인물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9월 24일 경찰은 이태성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9월 20일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 인천공항에서 오사카행 편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터폴에 적색 수배가 요청됐지만 그는 일본 체류 며칠 뒤 태국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회사 법인 계좌에서는 단 이틀 사이 약 15억 원이 복수의 해외 계좌로 분할 송금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수사는 곧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7개 병원 중 12곳에서 검사 결과가 예전보다 높게 나온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은 장비 특성이라며 넘어갔고 일부는 정밀해서 좋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H제약이라는 제약사가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이 회사는 3년간 의료기기 마케팅 자문 명목으로 이태성의 회사에 약 50억 원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겉보기엔 합법적인 계약이었지만 경찰은 리베이트 및 매출 조작 의혹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초 이태성의 회사는 결국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폐기된 사무실 서류 중 한 직원이 보관하고 있던 USB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프로젝트 FP라는 암호화된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복호화 결과 FP는 거짓 양성의 약자였습니다.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측정값 보정 알고리즘 적용, 표준 편차 25에서 35% 상승 조정. 경찰은 이 파일을 검사 결과 조작의 직접적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정은서 원장 실종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에는 결정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다시 미궁으로 빠져들었고 이 사건은 이사 실종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2011년 10월 17일 월요일, 송파구의 한 건물이 철거되고 있었습니다. 6년 동안 비어있던 건물, 바로 정은서 원장이 운영했던 병원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고 재개발이 결정되면서 드디어 철거가 시작된 것입니다. 철거 작업자 최병수 씨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지하 창고 벽체를 해체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벽과 달리 한쪽 벽만 콘크리트가 새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보통 오래된 콘크리트는 색이 바래고 균열이 있는데 그 부분만 달랐어요. 누가 나중에 더 씌운 것 같았죠. 망치가 벽을 치는 순간 안쪽에 가로 30세로 40cm쯤 되는 작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 비닐로 여러 겹 감싼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최 씨는 조심스럽게 비닐을 벗겼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60분짜리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두 번째는 갈색 서류 봉투였고 세 번째는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현장 소장은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후 4시경 강력계 형사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증거물을 조심스럽게 수거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습니다. 10월 20일 국과수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세트 테이프에는 37분 23초의 녹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음질은 좋지 않았지만 음성 복원 기술로 대부분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장비로 검사받은 환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3개월 동안 847명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중 312명이 불필요한 약을 처방받았어요. 약 좀 먹는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부작용은요. 한 환자는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건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이 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진정하세요. 합의를 봅시다. 합의는 없어요. 내일 아침 일찍 경찰서에 갈 겁니다. 이 시점에서 격한 몸싸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깨지는 소리, 의자가 쓰러지는 소리, 그리고 여성의 짧은 비명. 그 후 약 3분간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미안합니다.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다시 침묵. 그리고 발걸음 소리와 함께 녹음이 끝났습니다. 음성 분석 결과 여성은 정은서 원장과 음성 특징이 92% 일치. 남성은 이태성 대표와 87% 유사 판정이 나왔습니다. 서류 봉투 안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조작 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병원에 특수 조정된 장비를 공급한다. 병원은 검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매출 증가분의 20%를 이태성 회사에 지급한다. 이 계약 내용은 절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문서 하단에는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정은서 원장의 서명은 없었습니다. 대신 빨간 펜으로 큰 X 표시가 되어 있었고 옆에 거부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은 정은서 원장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5년 9월 14일까지의 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기로 했다. 이태성을 만나 마지막으로 설득해보고 안 되면 즉시 경찰서에 간다. 증거는 충분하다. 녹음도 했고 서류도 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을 남겼습니다. 증거물들이 어떻게 벽 속 깊은 곳에 보관되어 있었는가? 국과수 감정 결과 카세트 표면의 접촉 흔적에서 채취된 미량 DNA 이온화 프로파일이 이태성 대표와 부분 일치 소견을 보였습니다. 완전 일치는 아니지만 배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이태성이 증거를 훼손하지 못한 채 급히 은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는 지하 창고벽의 기존 배선 점검구 자리를 이용해 테이프와 서류, 수첩을 함께 비닐로 감싼 뒤 그 위를 새 콘크리트로 덧씌운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병원을 떠났고 그 벽 속에 묻힌 진실은 6년 동안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콘크리트는 바래지 않았지만 거짓으로 덧씌워진 진실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2011년 11월 송파 재개발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 한 사람의 양심이 거대한 구조의 틀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병원의 진단 장비에 대한 전수점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역시 의료기기 성능 검증과 인증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기반 진단기기의 경우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보완책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의료기기의 정확도는 제조 단계의 시험 성적서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이후 병원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정기적 검증 제도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의료기기 관리 패러다임이 승인 중심에서 운용 감시 중심으로 옮겨간 첫 계기였습니다. 2012년 초 의료기기 관리 강화와 내부 고발자 보호를 포함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진단 장비 조작에 대한 처벌 강화, 의료기관과 제약사 간 금전거래의 투명성 확보,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보상제도 마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내부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일부 조항은 시행령으로 미뤄졌고 법안의 통과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도의 실질적 적용은 시범관리제 형태로 제한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한국 의료 시스템이 기계가 내놓은 숫자의 신뢰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의사들은 진단 데이터를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한편 이태성 대표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2007년 11월 태국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급성 심정지로 결론 내렸지만 수상한 정황은 남았습니다. 사망 일주일 전 그의 해외 계좌에서 약 200억 원 상당의 거액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 돈의 행방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은서 원장의 딸 박수연 씨는 2020년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현재는 내과 전공의로 근무하며 환자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봤어요. 검사 결과 한 줄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짧은 인터뷰였지만 그녀의 말에는 한 세대가 물려받은 신념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15일 정은서 원장 실종 18주기. 대한의사협회는 이날을 의료윤리의 날로 지정하자는 안을 논의했습니다. 공식 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많은 의과대학에서 이 사건은 의료윤리와 데이터 신뢰성을 다루는 대표적인 교육 사례가 되었습니다. 의대 김진수 교수는 강의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은서 원장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의사란 무엇인가? 숫자를 전달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숫자의 진실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가 될 것인가? 그날의 기록은 아직도 의료 현장 곳곳에서 회자됩니다. 진실을 기록하려 했던 한 사람의 선택이 한국 의료 역사에 남은 작은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2024년 여름 한 통의 제보가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제보자는 2005년 당시 이태성의 회사에서 비서로 일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침묵하다 병상에서 이제는 말해야겠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대표님이 검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나가셨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뭉치와 유리병 같은 것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한 건 저도 모릅니다. 짧은 진술이었지만 그날의 실종이 단순한 사라짐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사실 확인에 나섰지만 관련 기록은 이미 오래전에 폐기되어 구체적인 확인은 불가능했습니다. 2025년 현재 정은서 원장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남편 박지훈 씨는 올해 64시 되었습니다. 그는 해마다 9월 15일이면 아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 거리를 찾습니다. 새 건물들이 들어서고 도로 표지판도 바뀌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 자리를 기억합니다. 아내는 진실을 위해 싸우다 사라졌어요. 그 진실이 이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죠. 비록 그녀의 모습은 찾을 수 없지만 그녀의 뜻은 남았습니다. 정은서 원장이 남긴 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의료인의 양심이었고 환자를 향한 책임감이었으며 진실을 향한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그녀의 행방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그날 이후 한국의 의료 현장은 변했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생명을 기억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실존 인물 및 단체와는 무관하며 실종 피해자 및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이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남겨진 기록은 오늘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남기고 잊힌 이야기를 다시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이 이어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